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자, 우리들의 시간 여행 또 이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지금이 또 8월이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8월을 떠올려 보면 정말 솔직히 그 군대에서 훈련받던 생각이 나요. 그 요즘에 보면 약간 그 땅 냄새, 흙 냄새 이런 거 좀 나잖아요. 그 바닥에서 굴렀던 그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 기억이 또 오래 가죠. 네. 이런 분위기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데.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란 영화가 있잖아요. 유명하죠. 8월이 되면 항상 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날씨는 더워도 저의 어떤 그 마음을 좀 시원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뜨거운 여름의 과거엔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보시죠. 조선이 낳은 최고의 학자 다산 정약용. 그는 1762년 8월 5일 경기도 광주, 지금의 남양주시에서 진주 목사를 지낸 아버지 정재용과 어머니 해남 윤씨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어려서부터 학문이 출중했던 그는 7살에 시를 지었고 청년 무렵에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다산 정약용이 모기를 싫어해서 모기에 대해 쓴 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이불을 덮어놓고 이마만 내놓으면 어느새 울퉁불퉁 혹이 돋아 부처님 머리처럼 돼버리고 제 뺨을 제가 쳐도 허치기 일수이며 넓적다리 급히 만져도 그는 이미 가고 없어.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는 이미 가고 없어. 왠지 뭔가 이별시 같기도 하고요. She's gone. 진짜 근데 글 쓰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그럼요. 정약용이잖아요. 네. 집필한 서적만 해도 500권이 넘거든요. 그래서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분이죠. 500권이면은 뭐 매일매일 다른 문제를 내도 문제가 다양하겠어요. 그쵸, 너무 예. 많아서. 최소 500일. 그러니까요. 특히 서양 과학기술에 대한 책들을 접하면서 실학사상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는 22살에 과거에 급제한 뒤 인재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하려던 정조의 총애를 받아 나라에 큰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한강에 배를 연결해 만든 배다리를 설치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종두법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훗날 완벽한 구조로 평가받는 수원 화성 축성을 맡았을 당시에는 거중기를 개발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공사하다가 기자재까지 개발한 걸 보면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니셨나 봐요. 그렇죠. 괜히 천재라고 불리는 게 아니겠죠. 네. 사실 수원 화성을 처음 건축할 당시에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3년이 채 안 돼서 완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공사 기간을 확 줄일 수 있었던 건 정약용의 그런 뛰어난 활약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그리고 공사 과정도 정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훗날 복원하는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조가 승하한 뒤 본격적인 박해를 받아 두 형과 함께 유배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목민심서 같은 다양한 책을 저술하며 학문적 업적을 남기며 또 한 번 정진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던 조선 후기, 그 중심에는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했던 사상가이자 실학자 정약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9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8월 5일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 상업위성인 무궁화 1호가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당시 발사로 우리나라도 상업위성 보유국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1992년에 발사한 실험용 과학 위성이 있었거든요. 무궁화 1호는 방송통신 기능을 위한 최초의 위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사업비 3,400억 원을 투입한 무궁화 위성은 3개의 방송용 중계기와 12개의 통신용 중계기를 탑재하고 적도 상공 36,000km, 동경 116도의 궤도에 쏘아 올려졌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접시형 안테나와 수신기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선명한 TV 방송 수신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전에도 외국 위성을 통해서 방송을 전하긴 했지만 독자적인 방송통신 위성을 확보하면서 이제는 외국 위성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방송 주권을 확보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후 무궁화 2호 위성이 이듬해인 1996년 1월에 발사됐고 1999년 9월에는 무궁화 3호가 궤도에 올라
초고속 위성 인터넷과 다채널 디지털 위성 방송에 다목적으로 사용돼 왔는데요. 10년 4개월간의 임무를 수행한 무궁화 1호는 2005년 궤도를 이탈해 우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번엔 195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53년 8월 5일 휴전협정과 함께 6.25 전쟁 포로 교환이 시작됐습니다. 이 포로 교환은 같은 해 6월 체결된 포로 송환 협정에 의해 우선 송환 대상자들을 교환하는 것이었는데요. 포로 교환 당시에는 판문점 양쪽에서 그 자신들의 승리를 선언하는 그 개선문이 경쟁하듯이 세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북한 포로들은 우리 측에서 지급받은 옷과 신발을 모두 내던졌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내려오는 국군 포로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이제 포로로 잡혔지만 변절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겠죠. 길었던 6.25 정전협정에서 발목을 잡은 건 포로였습니다. 남북 양측이 제출한 교환 명단은 북한군 포로 13만 명과 유엔군 포로 11,000명. 이 숫자를 두고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여기에다 이승만 정권이 2만 7천 명의 이른바 반공포로를 풀어주면서 북한의 김일성 정권 역시 보복으로 국군 포로 송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포로 숫자와 송환 방식을 놓고 협상은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며 2년에 가까운 지리한 협상이 이어지면서 전쟁의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 결정이 늦어지면서 포로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사망했을 것 같은데 이 전쟁 관련 소식은 늘 안타깝네요. 맞아요. 정말 비극이죠. 네. 이뿐만 아니라 8월 5일의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1914년에는 첫 전기 신호등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설치 이전까지는 가스 수동식 신호등이었는데요. 경찰이 직접 조작을 해야 했대요. 그런데 뭐 더 안전해지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가스 폭발 사고도 빈번했다고 하는데 전기 신호등 설치 이후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지금의 신호등 모양이었을까요? 그때도? 그렇진 않고요. 당시에는 빨강과 초록 두 가지 색으로 정지와 진행 신호를 표시하는 T자 형태의 신호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신호 체계와는 좀 차이가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지금은 노란불 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2007년에는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너무너무 유명하고 좋은 노래죠. 제가 중학생 때 나왔던 노래인데. 정말 팬이었던 네. 위대한 가수 소녀시대가 위대한 가수.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데뷔했습니다. 저 풋풋하고 그 청량한 느낌이 너무너무 좋네요. 저 그렇죠. 때는 이제 그 장기자랑 하면 저 소녀시대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유리 역할을 조금. 유리? 네네. 저는 이거 보면 네. 유나 씨가 네. 저 노래에서 발차기를 하는 안무가 있어요. 맞아요. 카메라 정면으로.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서 그 발차기만 기다렸다가 발차기 나오면 그랬던 기억이. 유나 씨 사랑합니다. 그리고 1895년에는 마르크스와 함께 자본론을 집필한 독일의 사회주의자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타계했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